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 요 딱 네 가지만 충족을 해도요, 절대 공실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높은 수익률까지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힘들다는 분들, 건물 투자가 어렵다는 분들, 이 방식대로만 하면 90%는 안정성 있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꼭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는 유료 강의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런 건물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건물을 사면은 싸게 사면 내가 오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투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 다른 매수자, 내 뒤에 다른 매수자가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을 주고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메리트가 없고 안정성이 깨진 건물이기 때문에 매도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임대차비가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건물을 사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살려는 건물이 있습니다. 살려는 건물이 있는데 내가 임대차비를 조사했어요. 1층은 평당 만약에 예를 들어 20만 원이에요. 주변 시세가. 그리고 2층은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3층은 평당 7만 원이고 4층은 평당 5만 원이라고 내가 시세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살려는 건물은 주변이 평당 1층이 20만 원인데 내가 건물된 들어가 있는 임차에는 평당 10만 원 쓰고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일까요? 안 좋은 건물일까요? 좋은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시세 대비 건물의 임대차비를 올릴 수는 있지만 내가 반대로 주변 시세가 20만 원인데 내가 살려는 건물이 평당 30만 원이에요. 1층 시세가. 그러면 이 임차인이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자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비싼 임차비를 내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는 거고, 나는 처음에 이 건물에 높은 임차비를 맞춰가지고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처음에 잘 운영이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실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매물을 받다 보면 다 이것만 봅니다. 임대차비 얼마, 층별로 나오고, 그리고 이 수익률이 딱 나와요. 근데 주변 시대에 내가 건물을 많이 투자를 받는 사람이 내가 건물 투자를 하는데 내가 많이 매물을 받습니다. 매물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 내가 살려는 보통 서울 시내에 뭐 강북을 예를 듭시다. 강북을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 3% 내외예요. 뭐 2.9%, 2.8%, 3%, 3.1% 이래요. 근데 내가 받은 매물이 3.5%, 3.8%예요. 그럼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수익률이 이거는 이자 다 내고도 내가 받은 대출에 이자를 내고도 나한테 떨어진 수익이 더 큰 거예요. 여기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 수익률이 부풀려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걸 따져보는 게 가장 핵심인 건데 나는 단순하게 내가 이자 내고서 내가 받는 나의 이익이 훨씬 높다 안 높다만 따져가지고 그 건물 좋아 보여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수익이 낮더라도 수익률이 내가 기준으로 보는 3%보다 낮더라도 이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낮은 임대료비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주변 시세 대비를 높였을 때 내가 과연 얼마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안 따져보시면 그냥 그 자료, 만들어 놓은 자료 때문에 내가 혹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임대차인이 아주 오래 있은 건물을 사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임차인이 오래 거기서 장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검증이 된 거거든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 가고 싶지 않고 오랫동안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내보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만 들을 생각만 해요. 새로운 임차인 들이면 내가 임대비를 올릴 수 있겠지.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멀쩡하게 장사를 잘하고 영업을 잘하고 있는 임차인을 왜 내보냅니까? 내보내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이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새로운 임차인은 더 높은 금액으로 임차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중개인들이 임대차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임대차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임대인 나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임대차비를 깎아서라도 붙들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자꾸 우리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 오래 있었는지 오래 안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1차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지금 현재 그 임차되어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임차되어 있는 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사본을. 그러면 최초 계약일이 나와 있을 거고, 만약에 최초 계약일이 없다고 그러면 최초 계약일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4년, 5년, 6년, 7년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래된 임차인수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맵에 로드뷰를 보세요. 로드뷰를 보면 연도별로 내가 그 검토하고자 하는 건물에 그 지역을 로드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로드뷰를 보시면 그 연도별로 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전에 어떤 임차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2년 전에 어떤 업종이 되어 있는지, 5년 전, 10년 전에 임차 업종이 되어 있는 걸 보시란 말이죠. 자주 바뀌는 건물인지, 아니면 한 업종이 들어가면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물인 건지, 이걸 보시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래 있었던 연도별로 보니까 임차업종은 자주 바뀌는 게 좋을까요? 자주 안 바뀌었던 건물이 좋을까요? 그렇죠. 자주 안 바뀌었던 건물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통임대가 아닌 잘게 쪼개진 임대차 건물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한 업종에 들어가 통임대 다 쓰고 있어요. 보기엔 좋죠, 이게. 임대차비도 그냥 그 사람이 한 명만 딱 받으면 되고, 내가 만약 10개 임차업종에 들어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다 체크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하나 끊더라도 임차인 하나만 끊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임차인 10개면 10개를 끊어줘야 되고, 일이 많아요. 복잡하죠. 일이 많죠. 하지만 이런 건물들이 안정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통임대가 된 건물들은 내가 보기에는 보기도 좋고 관리를 이 임차인이 다 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임차인이 나갈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만큼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잘게 쪼가진 건물들은, 자, 10개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나갔어요. 그럼 하나만 채우면 되거든요. 자, 이 10개 임차인이 1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그냥 이 하나가 10만 원 빠져도 나는 10만 원밖에 타격이 있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 통임대가 빠지면 100만 원 타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예시를 100만 원 들었지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의 임대차비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 임차인이 100만 원씩 내고 10개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개의 임차인만 빠지면 100만 원 빠지는 거죠. 근데 10개 임차인이 한꺼번에 빠지면, 통임대 한꺼번에 빠지면 1000만 원이 빠지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통임대가 좋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고 좀 힘든 시점에서는 잘게 쪼개진, 임차인이 잘게 쪼개진 건물들이 오히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받기에도 많이 구역이 나눠진 이렇게 쪼개진 건물들이 임차인 받기도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잘게 쪼개진 게 막 쓰임새가 없이 잘게 쪼개진 게 아니고요. 그 시장에 맞게끔, 그 상권에 맞게끔 구역이 잘 되어 있고 그 평수가 맞게끔 쪼개진 건물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정적이고 이득인 건물.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지금은 디벨롭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헌 건물을 새 거로 만들 시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새 거를 만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가 말씀을 들었죠. 그렇게 되면 임대차비를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업을 확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최소한 그 건물의 쓰임새가 좋아야 되겠죠. 그 건물의 쓰임새가 좋다라는 게 뭘까요? 건폐율. 우리가 말하는 건폐율 저 배웠죠? 건폐율이라는 거는 내가 한 대지 위에서 최대로 넓게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잖아. 근데 이득인 건물이 있어요. 2종 일반적인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인데 자, 건폐율이 60%에서 70%까지 80%가 이득인 건물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용적률을 보니까 용적률 200%가 아닌 220%, 30% 이렇게 용적률도 오버된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쓰임새가 많다라는 거죠. 신축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적은 돈에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건물의 쓰임새가 높아질 수 있는 건물들.
적은 돈으로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물들, 그런 건물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찾는데 중점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찾아도 90% 이상의 좋은 건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어떤 막 미지에 어떤 막 좋은 막 찾아가지고 막 정말 대박인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물 투자는요, 좋은 걸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건물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하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시대 상황과 시장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게끔.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많은 투자보다는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이런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내가 임대차비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임대차 개선도 한꺼번에 달려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 수익률이 확 올라갔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면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매도가를 설정을 해놓으면 뒤 매수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건물 샀는데 다음 매수자도 이 안정적인 건물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안 좋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 투자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고 대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에 가깝고요. 투자를 계속했던 사람들은 안정성 있게 투자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절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되고요. 안정성 있는 투자에 90% 초점 맞추다 보면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면 건물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만 꼭 지켜주셔서 건물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